자, 이번에는 독서 지문이에요. 2021 11월 고2 모의고사 16번부터 19번 독서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 스크린 패널은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직접 접촉하면 그 위치를 파악하여 해당 위치에 설정된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터치 스크린 패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치를 말한다라고 얘기한 건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터치 스크린 패널 중 정전 용량 방식의 패널은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정전 용량 방식의 패널은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물체를 스크린에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정전 용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접촉된 위치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물체, 거기를 스크린에 접촉했을 때, 그러면 정전 용량의 변화가 생긴다 이거죠? 그걸 측정해. 그러면 위치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자, 터치스크린 패널에 사용되는 정전 용량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표면 정전 방식과 투영 정전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표면과 투영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표면부터 얘기를 해보죠. 자, 표면은 패널에 내 모서리에 있는 각각의 감지 회로가 내 모서리에 있습니다. 동시에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하여 전도성 물체의 접촉 위치를 파악합니다. 앞에 위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근데 얘는 내 모서리에 감지 회로가 있다는 거고요. 그것이 패널의 표면에 덮인 전도성 투명 필름이 전도성 물체의 접촉을 인식하는 센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전도성 투명 필름은 센서가 되는 거죠. 센서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물체의 전하량과 패널의 전하량 차이에 차이가 있어서 전압이 변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형성된 자기장은 정전 용량을 변화시킨다. 내 모서리에 있는 감지 회로는 정전 용량의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여 물체가 접촉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순서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필름이 쫙 발려져 있어. 그럼 거기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물체가 갖고 있는 전하량하고 패널, 그러니까 필름이 붙여져 있는 그 패널이 갖고 있는 전하량 차이가 또 생기니까 둘이 이제 맞지가 않아. 차이가 있어서 전압이 변화하게 돼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전기장이 정전 용량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치가 파악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표면은 투영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단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접촉된 위치를 대략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어서 정확도가 낮고 한 번에 하나의 접촉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지점을 접촉했을 때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장점과 단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표면 정전 방식은 필름이 전도성 투명 필름이 발라져 있고 거기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면 둘 다 전기가 통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갖고 있는 전하량의 차이 때문에 전압이 변화하게 되고 그것이 전기장을 형성하게 된답니다.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투영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영 정전 방식은
투영이. 자, 접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패널의 일정한 구역마다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식, 자기 정전 방식과 상호 정전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해보죠. 자기 정전 방식은, 자, 요거부터 설명을 하네요. 그럼 자기 정전 방식은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면 물체의 전하량과 패널의 전하량 차이에 의해 전압이 변화한다. 여기까지 똑같네요. 자,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네. 이때 형성된 전기장, 이것도 똑같네. 증가하는 정전 용량을 측정한다. 지금 정전 용량이 변화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꼭 집어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원리를 봤을 때는 동일하다. 그죠? 앞에 얘기했던 표면 얘기했던 그 표면 어쩌고 그거랑 방식이 똑같아요. 유사한 점입니다. 자, 하지만 자기 정전 방식은 표면 정전 방식과 달리, 자, 지금부터는 차이점 얘기할게요. 하나의 층에 여러 개의 행과 열의 형태로 배치된 각각의 센서들을 활용한다. 자, 차이점이 뭐였어요? 여기는 이제 차이점이야. 표면이랑 차이점. 뭐야? 센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센서 배치에 대한 것이 다르다. 자, 표면이는 각각 그 끝에 모서리에 있다. 그래서 센서가 4개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행과 열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달라요. 센서가 특정 지점에 접촉을 인식하면 센서의 각 행과 열의 끝에 배치된 감지 회로가 접촉 지점에서 일어난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차점인 접촉 위치를 정교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정교하고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표면과 비교를 해봤을 때 또 차이점으로 생각될 수가 있겠네요. 그 표면 정전 방식은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할 수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랬는데 얘는 정교하다 그랬으니까 얘는 또 차이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 상호 정전 방식은 자기 정전 방식과 상호 정전 방식은 또 다른가 봐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상호 정전 방식은 가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구동 라인과 세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감지 라인이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층이라고 나오죠. 두 개의 층. 뭐가 다르냐면 앞에 자기 정전 방식은 하나의 층에 행과 열이 여러 개로 배치되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일래나? 하나의 층 여기 있어요. 하나의 층에 근데 얘는 두 개의 층. 요게 다르다. 자, 대조되는 것이 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가로축, 세로축으로 되어 있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왜냐하면 행과 열로 되어 있었다라고 했던 그 자기 정전 방식 설명에서 가로축이 행이고 세로축이 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과 열이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하나냐 두 개냐 층이 요게 다르다는 거죠. 요게 차이점. 자, 패널에 전도성 물체와 접촉이 없을 때 구동 라인에서는 전압에 의해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좀 다르네요. 접촉이 없어야 전기장이 형성되고 이 전기장은 모두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서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을 유지하면서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상호 정전 용량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구동 라인에서 만들어진 전기장은 모두 감지 라인으로 넘어가서 이 둘 사이는 항상 똑같은 양의 전기장이 있는 거죠.
정전 용량이 같이 있어요. 똑같은 양이. 하지만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던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한 크기가 줄어들겠죠. 전기장의 물체에 흡수가 되면 상호 정전 용량이 감소해. 이것도 역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전기장 크기 역시 줄어든다. 이때 접촉이 정확하게 일어날수록 해당 지점의 전기장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패널에는 접촉 전과는 다른 전기장의 흐름이 나타나 상호 정전 용량이 변화하고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인 터치 좌표 쌍이 인식된다. 이때 터치 좌표 쌍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이 개별적으로 인식된 교차점이기에 하나의 패널에서는 여러 개의 터치 좌표 쌍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더 정교해진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표면 정전 방식은 정전 용량이 변화된다고만 했었는데 지금 투영 정전 방식을 설명하면서부터는 그 정전 용량이 자기 정전 방식에서는 늘어나고 여기서는 상호 정전 방식에서는 정전 용량이 감소한다는 것에서 또 대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더 볼게요. 이후 터치 좌표쌍 이 정보를 터치 컨트롤러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이미지로 처리하면 CPU에 전달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위치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나오네요. 측정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만 멀티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크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정전 용량 방식. 크게 두 가지. 그래서 표면 정전 방식, 그 다음에 투영 정전 방식. 투영은 또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자기 정전 방식, 또 하나는 상호 정전 방식. 자, 우선 정전 용량 방식의 첫 번째 표면에 대한 얘기는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자기 정전 방식이랑 똑같아. 원리는 유사합니다. 차이점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 표면은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해볼게요. 표면은 낮은 단가, 단순한 구조, 낮은 단가. 근데 정확도가 떨어져. 그리고 한 번만. 그래서 여러 지점 접촉이 불가능하다. 여러 지점 접촉 인식 불가능. 자, 이게 장점, 단점이었거든요. 우선 크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접촉을 하면 전압이 변화를 하니까 이 전압 변화 때문에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전기장 형성. 그치? 그걸 가지고 정전 용량의 변화가 있다. 이 변화를 감지해서 위치를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변화한다라고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정전 방식을 설명하면서는 표면과 얘랑 원리는 유사하다. 근데 차이점은 뭐였어요?
센서 배치에 차이가 있다. 얘는 행과 열. 얘는 뭐였지? 각 모서리. 이거 달랐죠. 그 다음에 상호. 우선 접촉을 했을 때 얘기를 하면 접촉을 했을 때는 뭐였지? 형성된 자기장에 의해서 정전 용량이 늘어난다. 접촉했을 때 정전 용량이 늘어난다. 증가. 이게 포인트였고, 자, 상호는 자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센서 배치의 모양은 똑같아요. 헨열을 사용하는 건 똑같지만 얘는 하나의 창이었고 하나의 층. 얘는 두 개의 층이었죠. 두 개의 층. 이게 차이점. 헨과 열을 쓴다는 건 공통점. 그리고 접촉했을 때 정전 용량은 줄어든다 그랬죠. 감소. 이게 또 달랐어.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장점과 단점을 얘기했었어요. 상호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단점,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 오래 걸리는 게 단점. 그리고 장점은 멀티터치 가능. 자, 그럼 지금 비교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정확도가 떨어진다. 근데 이 자기 얘기하면서는 뭐라 그랬냐면 얘는 정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대조가 되죠. 그리고 얘는 여러 지점의 접촉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얘 멀티터치가 가능하대요. 그럼 얘네들도 대조가 되는 거죠.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많아서 여기는 문제 만들기가 좀 많이 쉬운 부분이거든요. 선생님들이 보기에. 그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보러 갈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정답. 자, 1번은 터치스크린 패널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직관적 조작이 가능하다. 이 얘기 처음에 있어요. 1번 문단에 있습니다. 1번 문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자기 정전 방식은 접촉점에 해당하는 행과 열의 교차점을 터치 지점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가 지금 자기 정전 방식이니까 3번 문단으로 가셔야 하고요. 그 3번 문단의 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3번. 스크린에 전도성이 없는 투명 필름을 입혀야 한다. 자, 투명 필름 얘기하는 거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전도성 투명 필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패널, 그 투명 필름이 갖고 있는 전하량하고 그리고 물체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 차이가 있어서 전압이 변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전도성 있어야죠. 정답 3번. 또 2번 문단을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 4번. 행과 열의 정보가 터치 컨트롤러에서 이미지로 처리가 된다. 이 얘기 5번 문단에 나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좌표인식. 정교한 좌표인식 가능하다. 이 얘기는 마지막 5번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7번 갑니다. 자, 기억부터 디귿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부터 디귿이 뭐냐? 기억이 표면이죠. 자, 기억이 표면. 그 니은이 자기.
디귿이 상호. 그죠? 자, 모두 전도성 물체의 접촉에 따른 정전 용량의 변화를 측정한다. 맞습니다. 다 전도성이어야 해요. 그다음 2번 센서를 이용해서 접촉 부위를 알아낸다. 네, 맞습니다. 다들 센서가 있어요. 문단을 보시면 센서라는 단어가 전부 있습니다. 3번 접촉점을 인식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감지 회로를 사용한다. 자, 기억과 달리 니은이 2개 이상이냐? 기억도 각 모서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기본적으로 4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3번이 틀렸네요. 다 2개 이상이니까 달리가 아니에요. 자, 4번. 니은과 달리 디귿은 2개의 층이다. 자, 맞아요. 디귿은 2개의 층, 니은은 1개의 층 그랬죠. 5번. 디귿과 달리 니은은 접촉 부분에서 증가하는 정전 용량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네, 니은이 증가하는 거죠. 디귿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정답은 3번이 틀린 것이다. 자, 18번 갑니다.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보세요. 행과 열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가로줄, 세로줄 있죠. 자, 그 다음에 A, B, C 여기 보시면 전기장 크기가 P야. 이 P는 뭐라 그랬냐면 접촉이 없는 상태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얘가 접촉이 없는 상태인데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접촉이 없는 상태보다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줄어들었다, 감소했다라고 해요. 그러죠? 그럼 감소가 됐다는 건 얘는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 디귿, 상호, 정전 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 생각하시고 봅니다. 내려가 볼게요. 선지. 자, A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는 B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보다 크겠군. 그렇죠? A가 이만큼이면 B가 요만큼이었잖아요.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2번. 전기장의 크기로 보아 B보다 A에서 더 정확한 접촉이 이루어진다. 문단에서 접촉이 더 정확할수록 전기장이 더 많이 감소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3번. C에는 구동 라인에서 발생한 전기장의 크기와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는 전기장의 크기가 일치하겠군. 네, C는 접촉이 안 되었을 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4번. C와 달리 B에서는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야 할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흘러 들어갔겠군.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거고요. B 접촉돼서 감소된 거 맞습니다. 그럼 5번이 틀렸네요. 자,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서 형성된 상호 정전 용량이 감소했겠군. A와 C에서 감소했느냐? C는 그대로잖아요. C는 접촉한 게 아니기 때문에 C에서는 감소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A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답은 5번. 19번 갑니다. 자, A에 대한 이유. 이 A는 멀티터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앞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앞에서 그랬어. 지금 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정답 4번. 이건 바로 나와야죠.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이 개별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서 소요되는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멀티터치가 가능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바로 옆에는 지금 시가 나와 있는데 시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넘어가서 비문학 연결해 볼게요. 23번 가겠습니다. 자, 23번에서 27번 UN 해양법 협약에 관한 글입니다. 자, 문단 번호는 다 붙여주셔야 돼요. 붙여주셔야 되고 읽어볼게요. UN 협약 법 협약
UN 말이 안 나오지? UN 해양법협약은 해양의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가 간 상반된 이익을 절충하고 갈등을 해결하려 하는 규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양을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규범, 이것을 얘가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UN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양을 둘러싸고 해당 협약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각 국가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당사국들은 우선 의무적으로 분쟁 해결에 관하여 신속히 의견을 교환해야 하고 교섭이나 조정 절차 등 국가 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의무예요. 이게 당사국들이 지켜야 할 의무. 1번 의견을 신속히 교환할 것. 2번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것. 이게 당사국들의 의무입니다. 자, 이 의무를 왜 당사국들에게 부과를 하냐? 그 이유는 국제법의 특성상 분쟁 해결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평화적 수단을 사용하고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 이걸 강제 절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단에는 강제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겠죠. 자, 2번 문단을 정리를 하면 우선 1차적으로 너네는 신속히 의견을 교환해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이게 의무야. 왜냐하면 모든 분쟁 해결의 원리가 동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너네 둘이 잘 생각을 해야 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해? 그럼 강제 절차 들어갈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3번 문단 강제 절차 설명 읽어볼게요. 자, 강제 절차란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그러니까 서로 평화적인 수단으로 잘 안 돼. 그래서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자, 이때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분쟁 내용 등을 고려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 가능한 기구에는 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유엔 해양법 해약에 의해 설립된 분쟁 해결 기구들이 있다. 이 중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분쟁 국가국 간의 합의를 통해 구성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상설기구로 재판관 임명이나 재판소 조직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열면 되는 거고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 항상 있는 거야. 좀 빠르겠네요, 그럼. 자, 만약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양국이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다른 쪽을 선택했다. 그러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사건이 중재재판소에 회부가 됩니다. 자, 선택하지 않았거나 동일하지 않으면 자,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그러니까 야 나는 중재재판소에 할 거야. 야 나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근데 둘이 계속 자기 의견대로 나는 끝까지 거기까지 할 건데 이러면 중재재판소로 몰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본안 관할권, 소송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관할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관할권이란 회부된 사건을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권한이 있어야 최종 판결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자, 이후 본안 소송의 관할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재판 과정을 거쳐서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자, 그래서 관할권이 먼저 나와야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자, 해당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때 잠정 조치란 긴급한 상황에서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내려지는 구속력 있는 임시조치다. 구속력 있는 임시정치. 아까 강제 절차도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임시조치도 구속력 있는 임시조치입니다. 잠정조치. 자, 효력은 임시적이지만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효력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급하면 잠정조치 먼저 쓸 수 있겠네요. 자,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면 소송 절차가 개시되고 그 이후 분쟁 당사국들은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잠정 조치는 사건이 회부된 재판소에서 담당하지만 본안 소송의 재판소와 잠정 조치를 명령하는 재판소가 다른 경우도 있다. 본안 소송과 마찬가지로 잠정 조치도 관할권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중재재판소의 사건이 회부되었지만 사안이 긴급하여 재판소 구성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잠정 조치를 담당할 수 있다. 이때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잠정 조치가 요청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본안 소송의 관할권을 심리한 결과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거야. 중재재판소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사건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때그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이 되려면 시간이 또 필요해. 근데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면 국제해양법재판소 이미 만들어진 애가 대신할 수 있는데 우선 그 소송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심리를 하고 그 권리가 있겠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야 거기서 관할권을 가지고 잠정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 사건이 회부된 중재재판소의 본안소송의 관할권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고 관할권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고 분쟁 해결이 긴급해.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잠정 조치도 관할권이 필요하다. 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잠정 조치 재판에서 내려진 결정은 구속력이 있어요. 임시 조치도 구속력 있습니다. 1번부터 틀렸네요. 그 구속력이 있다라는 말이 어디 나왔느냐? 자, 구속력 있다. 5번 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5번 문단에 구속력 있는 임시 조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2번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서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한다. 네, 선택한다는 내용이 위에 있었죠. 23번에 2번 내용은 3번 문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분쟁 해결 원리는 각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다. 그 동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의무 얘기한 다음에 나왔었죠. 그래서 2번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번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다. 네, 그래서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중재재판소와 선택할 수 있는 기구로 나왔었죠. 3번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신속한 의견 교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자, 의무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번 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 틀린 거고 24번 가겠습니다. 네? 밑으로 가야지. 자, 24번 모의재판 수업입니다. 보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자, A와 B국이 싸웁니다, 이제. A국은 B국의 공장 건설로 인하여 자국의 인근 바다에 해양 오염물질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서 교섭을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를 그리고 B국은 중재재판소를 통해서 재판을 원하는데 안 맞죠.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결국 중재재판소로 가게 될 겁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양국이 제기한 소송은 재판에 회부되고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염려해서 잠정 조치를 바로 요청합니다. 잠정 조치 받아들여서 명령하게 됐습니다. 1번 A국이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B국과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이군. 네, 그렇죠. 그래야 재판에 회부되어야 그 다음에 심리 절차를 할 수가 있어. 이 심리 절차를 통해서 관할권을 얻어야 잠정 조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2번 A국이 요청한 결과 잠정 조치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본안 재판은 되겠군. 아니요. 종결이 되면 그때 잠정 조치의 효력이 끝난다 그랬어요. 효력이 종료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효력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2번 틀렸네요. 3번 평화적 해결 수단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 네, 이것도 2번 문단에서 얘기했었고요. 자, 4번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재판소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디서 했었지? 3번 문단 맨 끝에서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잠정 조치 요청한 것은 해양 오염을 시급히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혹은 해양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게 두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올라가서 25번 보겠습니다. 자, 이 순서예요. 분쟁이 발생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근데 이게 안 되면 강제 절차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1번 A. 분쟁이 발생해. 그럼 국가가 다툼이 있다는 것. 네, 그렇죠.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2번 문단 첫 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2번 D를 진행한다. D는 강제 절차입니다. 그러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재판소가 구성돼 있다. 재판소는 그때그때 구성한다고 했어요. 중재재판소는. 그리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해양 국제 해양 법 재판소. 이 긴 놈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재판소는 그때마다 꾸려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3번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합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그래서 합의에 대한 얘기가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2번 문단 이거 4번이잖아. 5번 문단을 봐야죠. 5번 문단. 자, 5번 문단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5번에 4번. 어머, 나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니? 3번 하다 4번으로 바로 넘어갔네요. 이상하죠? 미안합니다.
자, 합의 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4번을 보고 5번 문단을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3번 다시 할게요. 합의에 의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25번에 3번 국가 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 수단 얘기한 2번 문단에서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4번에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라고 나왔었죠. 이게 5번 문단에 구속력이 있다 라고 얘기한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5번 D를 통해 E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효력은 최종 판결 전까지만 유효하다. 맞습니다. 이것은 5번 문단 마지막 줄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효력은 종료된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려갈게요. 26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본안 소송의 관할권 니은은 잠정 조치를 할 때의 관할권입니다. 둘 다 관할권이 필요하긴 했거든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이 본안 소송의 관할권이 예측이 돼야 잠정 조치도 인정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7번 문단 마지막까지 그 문단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27번.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자, C 적절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짧아진다기보다는 요구된다. 요구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요구된다 이런 의미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다음 지문 28번에서 33번 마지막 지문이네요. 자, 소시르의 언어학, 언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소시르의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뒤집는다. 그럼 전통적 견해에 대해서 소시르 생각은 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시르 이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통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언어가 현실 세계에서 대상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 언어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반면 대조되죠? 소시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기호 체계를 통해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한다. 이걸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소시르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시르 이전의 사람들은 언어가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근데 소시르는 아니, 언어 체계에 맞춰서 현실을 본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정리를 한번 하시면 밑에 또 예가 나오니까 좀 더 예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소시르에 따르면 언어는 기호 체계고요.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체계다. 기호란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표지고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다.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나뉩니다. 기표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의미를 전달하는 외적 형식, 기의는 말에 있어서 소리로 표현되는 의미,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를 이룬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뭐 외적 형식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기표는 겉에 쓰이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야. 표기.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다. 자, 기표는
표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써 있는 거, 글자. 뭐 언어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기의는 말 그대로 의미. 이 안에 글자 안에 있는 의미.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산 써져 있는 것은 기표에 해당해요. 이 안에 있는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 이런 의미가 기의가 되는 거죠. 소실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다. 사회적 약속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똑같은 의미를 표시하지만 우리는 산, 중국어는 이렇게 한자로 매산, 영어에서는 마운틴, 다른 기표, 다른 표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언어는 자의적 성격을 지닐 뿐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가나요? 언어라는 건 나라마다 표기가 달라. 의미는 같지만 표기가 다 다르잖아. 언어는 자의적인 거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더불어 소실은 사람들이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랑그와 파롤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랑그는 추상적인 체계고 파롤은 구체적인 발화다. 소실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발화를 하더라도 그 발화의 표현 방식이나 범위는 사실상 언어 체계인 랑그에 의해 지배되거나 제약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체계에 따라서 구체적인 발화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빨강 계통의 말이 이렇게 다양한데 영어에서는 한국어만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잖아요. 따라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빨간 계통의 색을 그들이 사용하는 랑그에 맞게 인식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언어 체계에 맞춰서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도 같아요.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언어가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휘를 선택하고 그것을 언어 체계에 맞춰 발화하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실은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발화자가 아니라 랑그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소실은 대조가 된다라고 보셔야 해요. 이 사람들은 주체가 자신이다. 그런데 소실은 주체는 랑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소실의 언어는 언어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면 오히려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소실은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추상적인 언어 체계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제 이번에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나왔네요. 자, 이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의미 사용 이론을 제시한다.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일상 활동들의 맥락 속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타인의 언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 사용 그리고 반응에 관한 것을 의미 사용 이론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고요. 가령 빨강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본다면 자, 사전에 실려있는 추상적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필요한 빨간색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사용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를 게임에 비유합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요. 자, 땅 따먹기와 같은 게임의 규칙은 절대 불변 법칙이 아니라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게임의 규칙은 그것에 참가한 사람들이 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식에 불과하다.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식. 이렇게 언어를 게임에 빗대요. 자, 그럼 어떻게 빗댄 것이냐? 게임의 규칙. 이게 언어라는 거죠. 그럼 게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건 무슨 말이야? 사용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곧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언어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삶과 엉켜 있으면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언어의 모호성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크다, 작다와 같은 표현들은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모호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없다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래서 언급이 가능하다. 이건 장점이 되는 거고요. 또 2번. 간혹 의도적으로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으며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오히려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명확성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내려가서 보죠. 전통적으로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일은 수많은 종류의 나무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나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하지만이에요. 그럼 정통적인 것과 반대가 되겠네요. 전통적인 것은 개별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서 공통 요소를 뽑아내는 것이다.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개념을 사용할 때 그것의 적용 사례들의 어떤 공통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그럼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공통 요소가 없을 수도 있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는 결국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맞물려 있어서 삶의 양식이 다양한 만큼 언어 역시 다양하다. 그러니까 언어와 그다음에 삶의 양식 사이의 관련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현이 아니라 여기도 재현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공통점이겠네요. 재현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언어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언어고 공통 요소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소시르도 그렇고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조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문제로 볼게요. 서술상 특징으로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선 이론, 사례 있었으니까 1번이 답이고요. 상반된 주장이 아닙니다. 절충 방안도 아니겠죠. 관점들이 통합되어 가는 것도 아니겠죠. 시대순 나열 없고요. 의와 한 게 없었습니다. 다음 29번. 자, 랑구와 파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랑구와 파롤은 소시르에 대한 얘기였고 소시르에 대한 랑구와 파롤은 3번 문단에서 우리가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랑그는 현실 세계를 재현한다. 재현이라는 단어는 가와 나 둘 다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디에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추상적 세계를 지칭한다. 이것은 랑그에 대한 설명이죠. 랑그.
그럼 구체적인 발화다. 이게 8월이죠. 그다음에 8월의 표현 방식은 랑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네, 이 얘기가 3번 문단 둘, 넷, 여섯 번째 줄 네, 끝에 있어요. 랑그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제약받는다고 주장한다. 이게 맞네요. 5번 발화자가 주체다. 아니요. 발화자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라 그랬냐면 랑그가 주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화자가 아니라 랑그가 주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다음 3번, 30번 가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게시판입니다. 영어에서는 오징어, 문어 구분하지만 쭈꾸미와 낙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학명은 반드시 있는데 일상적인 단어가 없다는 것이다. 영어권의 외국인들은 대부분 낙지와 문어를 잘 구분하지 못할 뿐더러 맛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낙지와 문어를 구분해서 먹지 않아. 그러니까 일상적인 단어도 구분되지 않아.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실의 입장에서는 낙지와 문어가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비슷하다. 그럼 3, 4, 5번에서. 그 다음에 결국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봐야죠. 왜냐? 묘사한다 아니라 그랬으니까 묘사한다는 다 빠져야죠. 묘사, 재현 둘 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 비트겐슈타인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것에 따라 언어가 달라진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명확성이 너무 높은 거 이거 단점이라 그랬거든요. 삶의 양식과 언어의 관련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정답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밑에 걸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읽기 전에 언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고 읽는 중에 이해 점검하고 질문에 응답하고 읽기 후에는 관점이 다른 글을 찾아서 공통점, 차이점을 설명한다. 올라가서 3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소실은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이건 소실의 이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맞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라고 설명했어요. 자, 모두 언어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 전통적인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대조됐었습니다. 4번 소시르는 비트겐슈타인과 달리 언어가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형성된 것을 비판하고 있나요? 자, 소시르는 언어가 사람들의 약속일 뿐이야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도 고정관념은 없어. 비판이 아닙니다. 비판이 아니야. 모두 아닙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소시르와 달리 언어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나요? 아니요, 부정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정답 4번이 틀렸습니다. 내려갑니다. 자, 읽기 후 단계에서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찾았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선 A 부분 볼게요. 자, A 부분은 개념이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이 말소리와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자, 말소리와 지심을 가내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소시루가 했던 얘기랑 똑같죠. 자, B.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건 재현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는 소시르하고 비트겐슈타인 둘 다 대조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재현 부분에서는. 자, 그 다음에 C. 언어에서 사물의 이름을 임의적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다. 사물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담고 서로 유사함을 나누어 가지며 사물의 이름은
이런 자연 법칙에 따라 지어진 것이다. 임의로 붙여진 것이 아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네. 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개념이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A의 입장과 유사하게 소실은은 기표와 기의 대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말소리 그리고 개념 요게 연결이 되는 게 기표와 기의의 연결과 대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번 문단에서 확인하시고요.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는 A 입장과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네, 1번 문단에서 바로 소통 얘기했어요. 3번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B의 입장과 달리 소시르는 언어가 자의적 성격을 갖는다. 현실에서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가의 2번 문단 그리고 4번 문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존재한다는 B의 입장과 유사하게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먼저 있고 절대 불변의 법칙에 따라 세계에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유사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4번 땡. 얘는 뭐였어? 삶의 양식을 얘기했었죠. 자, 5번 임의적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C의 입장과 달리 필연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 맞죠? 자, 정답은 4번이 틀린 거 내려갑니다. 문맥상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자, 기억. 자, 기억에 여기 지금 쓰인 것은 도착하다라고 쓰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기억이 도착하다의 의미였나요? 기억에서 사용한 의미는 뭐였어요?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다. 네, 여기서 기억은 말하다, 가리켜 말하다 이런 의미였죠. 도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 2번 우리 회사는 세계 곳곳에 많은 지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지점을 설치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면 니은은 설정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어머니를 따라간다. 따라간다는 거는 뒤를 쫓다 뭐 이런 얘기죠. 뒤를 쫓다. 자, 그럼 디귿이 뒤를 쫓다로 사용된 겁니까? 디귿은 의거하다. 뭐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럼 4번 여러 책 중에 한 권을 골라, 뽑아 뭐 이런 거죠. 뽑다. 그럼 여기도 이 리을도 뽑다. 의미 같습니다. 자, 미음은 어때요? 입술을 굳게 맞물려 마주 물리다 이게 뜻이거든. 마주 물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입술이 맞물려 있다는 건 입을 굳게 닫았다는 얘기죠. 입이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음이 입이 닫혀 있다는 뜻이냐? 미음은 서로 어우러지다라는 뜻으로 쓰인 말이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문학 33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독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